네,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화요일에 이 시간에 오는 게 즐거우시죠? 저요? 재밌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네. 우리 김은지 기자는 어떠세요? 아예 좋죠. 네. 전날 또 그 본가에서 또 큰 거 하고 오셔가지고 피곤하지 않으실까 항상. 아, 저 시사인 유튜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망관부. 잘 감사합니다. 뭔가 뭐 지금 뭐 서로 사이좋게 영업 멘트 기회 주고 뭐 지금 아니 그런 짠 건 아닌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먼트인 것 같습니다. 뭐 케미가 뭐 약간 좀 뭐. 홍보비 내야 될 거 아니야 홍보비. 아이고 제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본방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딱 AS 하면 되겠네요. 본방 내용을. 그죠? 네. 자, 첫째. 이뉴한 위원장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네? 논개됩니까? 이뉴한 위원장이 이제 논개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제 논개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네. 본인이 이제 이뉴한 위원장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혁신위를 조기에 해체를 하면서 비대위를 요구하는 방향 정도가 이제 많이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받을지 안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크겠지만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지금 지도부에 타격을 주기는 뭐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 당 지도부가 우리 혁신을 받지 않았어. 우리의 요구를 다 거절했으니 우린 그만둘 거야. 그러면은 현 지도부는 사실상 혁신에 실패했다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정도의 타격.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이 이야기했던 쇄신의 움직임이나 재선 결국 이미지 메이킹 쇼에 불과했다. 요 정도로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데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는 지금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뭐 그 맞냐 그러냐를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근데 그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에 대한 지금 그 기자들 사이에서 평은 어때요? 아, 기자들 사이에서요? 네. 아니 애초부터 받기 어려운 제안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러면 설령 혁신위원회가 우리 안에 좌초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혁신위가 실패로 끝났다 손 치더라도 뭐 언론이 득달같이 막 열심히 써대고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당장 김은경 혁신위하고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 차원에서 결국에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우리가 졌으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 해볼게라고 뛰었던 혁신인데 또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찾아가서 모셔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물러나게 된다면 결국 김기현 지도부는 혁신에 실패했다. 그럼 이 지도부가 그대로 총선을 치를 거냐? 아마 치르겠죠. 이 얼굴로 치르게 됐을 때 별로 그렇게 이미지 개선 효과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네. 그냥 전향한 상태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전향한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논개라고 하면 우선은 같이 끌어안고 뛰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끌어안기는커녕 붙잡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논개 작전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혁신위 스스로가 이제 일종의 청기누설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었다. 아, 김경진 혁신위원. 예. 예,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이 지금 맞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달 전에 이 방송 시작할 때 이제 혁신이 꾸릴 때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 한 의원이 결국 시선 한두 달 빼앗기기 용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지금 되어가는 모양새인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혁신위원회는 우산이었다. 소나기 피하기 위한.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대로 이렇게 너무 뭉개는 건 좀 안 좋다라는 식으로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보도들을 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 안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김병민 최고위원 본인이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목소리가 센 사람이 아니고 또 김기현 대표가 이거를 그냥 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시간 언제까지 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간이 더 필요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당 핵심적인 거는 당 지도부 안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그냥 뭉개고 가게 되면은 김기현 지도부가 원래 생각했던 그림을 일단 무너지고 가는 거예요. 원래 혁신위를 통해서 했던 기대 효과는 없는 채로 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 카드가 몇 개 없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완전히 그냥 지도부가 혁신위를 무시하고 가는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약간의 좀 그림심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출구 전략 같은 거를 만들어 줄 것이냐 아마 이제 요 차이가 목요일에 갈리지 않을까 보실 수 같습니다. 이제 혁신위원회 이제 그나마 퇴각 명분을
좀 만들어 주느냐 마느냐 네, 이것만 그렇죠. 남았다. 네. 그 명분들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생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공관위로 넘기겠다라는 게 이제 어쨌든 당 지도부의 대체적인 기류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공관위에 넘기는 안에 대한 뭔가 기조를 좀 만들어 준다라든가 아니면은 요런 약한 수준 정도에서의 합의 정도는 전제를 만들어 놓고 간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해볼 수는 있겠죠.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유한 위원장 남기는 것 말고는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심지어 이제 인유한 위원장 스스로도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카드조차 날아가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혁신위는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비대위로 가자라는 안을 꺼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혹은 조기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조차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혁신위는 결국 어려운 상황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혁신위에서 그럼 비대위로 가자고 만약에 의견을 모으면 비대위로 전환됩니까? 안 되죠. 지금 어렵죠. 예. 네, 심지어 물리적으로 혁신위 안에서도 그 의견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비대위로 가든 말든 올 거 아닙니까? 아니 험지 출마 요구도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물러나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대위 체제 전환 요구를 하는 거는 안 받을 걸 알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그러면- 너는 우리에게 뭘 얘기했지만 너는 사실 바꿀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선언하기 위한 근데 그거는 험지 출마 요구 안 받아들인 걸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젖잘살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지어 잘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비대위 전환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평가는 김석희 최고위원이 들어오면서 이미 좀 파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이제 사퇴를 해줘야지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그렇죠. 김기현 체제가 오히려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일요일에 고위당정이 열렸는데 한 달 동안 고위당정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다가 혹은 비공개를 했다가 지금 다시금 열리면서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고위당정 강화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본인 그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체제를 굳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혁신위로서는 사실 조금 민망한 상황까지도 가게 된 거죠. 그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디딤돌이었던 거죠. 디딤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까지 될 상황은 아니었는데 결국 그렇게 여러 가지 해프닝과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립을 지게 된, 그러니까 주도권을 지게 된 상황인 결정적 거죠.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혁신의 패착에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 뜻을 직접 거론하면서부터 신호 삐그덕거리기 왔다? 시작했다. 예.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 골은 결국 공관위원장을 요구하면서 좀 매조지어지는 모양새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장 요구가 많이,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요. 사전에 뭔가 좀 이 혁신위가 충분히 명분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좀 준비 작업이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공개적으로 툭 공관위원장이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혁신위의 우호적이었던 당내 일각에서도 아 저건 좀 오버인데 저건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라는 이익이 나오게 되니까 사실상 혁신위가 당내에서의 지지 세력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공관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막 던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가 스스로 자초하는데 큰 기여가 됐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도덕 발언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 언급하면서 했던 발언이 사실상 좀 치명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뇨한 위원장이 김기현 지도부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뭐 이준석 대표를 안고 간다고 하던가 아니면 좀 그 전까지 좀 다르게 이전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과는 그래 좀 뭔가 결이 다르지 않나? 라는 기대를 품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성일종 의원 지역구 거기 태안 특강에 가서. 가가지고 네. 태안 가서 그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또 이제 지역신문에서 크게 회자되면서 그 이뇨한 위원장이 스스로 쌓아놨던 이미지마저 붕괴가 되는 거죠.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뇨한 위원장 카드를 좀 잘 아꼈다가 온전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선거 국면에서 써먹기를 좀 바랬을 텐데 그것도 이제 조금 상처가 흠집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적어도 힘이 없다면 명분이라는 게 있는 게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중요한데 그 명분 자체가 지금 뒤로 갈수록 좀 걷어차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뇨한 혁신위를 구릴 수 있는 동력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초창기 이뇨한 혁신위가 주목받았던 기사량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좀 밑에로 가버렸거든요. 네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싸울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거의 원 플레이어였던 이뇨한 위원장의 역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당이 위기에 처하면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경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부 인사가 혁신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당을 속칭 뒤집어 엎는다. 그래서 근본부터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서 그러니까 새로 그러니까 체제를 바꿔버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당에 정통하지도 않고 정치 문법에 익숙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만 호소해서 결국은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의 구단급의 정치력이 없으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급조되는 어떤 혁신위원장이 얼마나 역할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놓고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그거 만약에 정말 혁신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혁신위원장을 모셔왔을 때 혁신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당 내부에서 조력을 충분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당에서 혁신위를 모셔오는 것 자체가 당의 지금의 비를 잠깐 피하고 가자. 요 위기만 잠깐 넘기면 괜찮겠지. 우리 근본적으로 혁신할 생각은 딱히 없어가 디폴트로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혁신이가 와도 결과적으로 또 외부에서 온 혁신위원장 나한테 정권도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정말 뭔가 힘이 있나? 라고 착각하고 들어오지만 정권은 그냥 레토릭에 불과했고 나가 쥐고 있는 건 그냥 장난감 칼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재적 한계는 애초에 이제 가지고 출범한 게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뇨한 위원장 이 초창기에는 여러모로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그렇죠. 인기도 꽤 나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특히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확 무너지는 것들이 이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혁신위원회는 이제 그 돼지꼬리 2개 쥐어버리고 그러면 그냥 김기현 대표에게만 온전히 집중을 해서 김기현 대표는 총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두 분이 보시기에는. 사실 김기현 대표가 뭐 여러 옵션들이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야기가 됐거든요. 사실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한참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나름 뭔가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울산 남구에서 북구로 옮긴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 진보세가 좀 있는 노동자 벨트도 있는 그쪽에 조금 이제 지역권 안에서 바꿔서 도전해본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1번지인 종로에 도전을 해본다. 정치 1번지니까 상징성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번 선거는 불출마를 하고 총선에 좀 조력만 한 다음에 그 총선을 승리가 되면은 그 다음 이걸 디딤돌 삼아 다음 스텝으로 가본다. 이런 시나리오들까지 옵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돌 때도 종로? 이건 그냥 호사가들의 일종의 뇌피셜로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좀 신빙성이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뭐 여당의 대표이긴 하지만 별로 전국구 인지도가 있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인사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서울에 딱 출마한다고 했을 때 정치 고관여층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만 일반 시민이 보았을 때 저 가감에 닮은 아저씨가 갑자기 왜 서울에 와서 이렇게 있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묘사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받아들이시긴 하는데 좀 닮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약간 귀여운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종로 출마도 선뜻 이렇게 좀 옵션 중에 고려하기도 선뜻지 않고 그렇다고 막 남구에서 북구로 옮긴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사실은 그거 그냥 그쪽 동네에서만 좀 뭐 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김기현 대표 본인의 정치력과 본인의 인지도, 본인의 실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옵션도 고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근데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는 뭘 선택해도 욕먹는다. 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쪽에서 가장 불쾌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자꾸 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빚졌냐? 예. 근데 사실 빚진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선됐던 그 모양새들을 보면 김기현 대표가 사실 발광체로서 당선됐던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촉하듯이 내가 알아서 어떤 시기에 결정할 수 있는데 너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년 초 이제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왜냐하면 이제 그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즈음에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으로서는 계속 이 이야기가 굴러가는 게 김기현 대표한테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오히려 이제 그 혁신이 두고 논개라고 하는 어떤 비유적 표현을 쓰면서 논개 작전을 펼치나 물음표. 이제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기사를 달았는데 공천 국면에서 이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공정 국면에서요? 네. 무슨
하지만 그럼 이제 그냥 위치만 바뀌는 게 아닐까. 지금 이완 위원장의 자리에 김기현 대표가 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공천은 정말 중요한 행위거든요.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 지금부터의 모든 싸움의 고갱이는 공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권력의 균형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 어제 개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인사들이 이제 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까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자리를 어떻게 비우냐의 문제일 텐데,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많은데 나가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 심지어 지금 분당에서는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요. 지금 장관과 수석 간에 지금 싸움으로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박민식 보훈부 장관, 예. 두 사람이 같은 지역구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당에서는 고위 관계자가 정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장관과 수석 위에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이제 뭐 그런 식의 상황까지도 있는. 소위 말하는 교통 정리가 안 되는 모습들이 계속 펼쳐질 수 있다. 대통령한테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안 되죠. 최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네, 국민 장관이니까요. 아니, 네, 당무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으시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체리따봉 텔레그램으로 정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람이 너무 없기도 하고 너무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는 지금 당장 뭐 인재영입위원회도 띄어가지고 한 주에 5명씩 해가지고 뭐 40명의 인재를 영입할 거다 지금 하는데 40명은 그 지역구 어디 줄 겁니까? 이것도 정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용산에서 우수수 내려온다? 사람이 너무 많죠.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사람이 원래 없는 당이에요. 뭐냐면은 사고 당협도 많고 험지 내보낼 사람도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빈 구멍들을 메우는 데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내려온 카드들이 전부 양지 바른 곳만 따뜻한 곳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따뜻한 곳이 별로 없는데 그 따뜻한 곳만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막 박터지고 조금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지역구는 한산해가지고 지금 있는 당협위원장도 여기 누가 온다고 하면 좋겠다. 나 딴 데로 옮기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니까요. 제가 따로 떼어서 여쭤보고 싶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원희룡 장관 있잖아요. 앞서 유상범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묘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원희룡 장관은 희생을 여러 번 강조했고 개항을 출마를 뭐 거의 기정사실적 언론이 보도했는데 아까 유상범 의원의 이제 그 발언의 뉘앙스는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도 당에 되게 소중한 인재인데 함부로 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꼭 거기를 내보내야 되느냐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하고 붙일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급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이 대표와 대장동 일타 강사인데 뭐 일타 강사를 자부하시죠. 자부하시지만 네. 그것도 뭐 깨졌으니까 어쨌든 원희룡 장관 사실은 지금 내려올 때 양평 일타 강사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뭘 해결했죠? 원희룡 장관을 지난 그 이제 장관 재임 시절 동안 도대체 업적이 뭘까요? 모두가 머리에 물음표만 가득하고 남는 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사실은 장관으로서 물론 본인이 바쁘게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실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장관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뭐 급이 성장했다라거나 더 큰 정치인이 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원희룡 장관이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에 쓸 수 있는 카드 중에서 꽤 괜찮은 카드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카드를 어차피 질게 뻔한 이재명 대표하고 붙이게 되면은 그냥 카드를 한 장 써버리고 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붙일 거면 진짜 거기서 막 박 터지고 싸워가지고 젖잘싸를 만들면서 막 이 대표를 전담 마크를 해서 고립시키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그럼 여기 헛되게 쓰느니 그냥 다른 데 지역구로 돌려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계산기가 나오는 거죠. 네. 네. 근데 원희룡 장관은 이제 적어도 본인은 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항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들은 당의 권유보다는 본인의 관심과 고민이 훨씬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제 원희룡 장관이 올 수도 있다라는 2주 전부터 있었고 저희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 거기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굳이 빨리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 가는 걸 보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사실 지금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결국은 당내 경쟁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대권 주자로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결국 한동훈 장관의 바이럴을 뛰어넘고 어떤 역할과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큰 과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런 각 세우는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크고요. 그
올해였나요? 올해 초반 이제 4월달에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해서 법 발표하던 게 당정이 같이 국회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이 서로 말을 길게 하려고 굉장히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는 그랬었네. 그때 이제 여의도에서 좀 약간 뒷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계속 그 두 사람은 뭐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경쟁 관계인 것은 이번 총선에서 좀 볼만한 또 다른 관전 포인트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빼고 연말 연초에 그 원포인트 개각한다고 한다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네요. 그쵸. 원희룡 장관,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왜 특별 대우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에게 꽃가마를 태워주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의구심이 아마 원희룡 장관 본인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희룡 장관 측근들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붙는 건 원 장관에게 희생이 아니에요. 본인의 급이 올라가는 본인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의 선택지인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너 돋보이려고 이재명하고 붙으려고 하지 말고 희생을 할 거면 정말 제대로 희생을 해라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냥 이거저거 떠나서 신당 만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방금 만나셨던 진행자께서 느끼신 게 어떤 건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AS라고 제가 오늘 이 자리는 AS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시지가 신중하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단어 하나도 굉장히 골라 쓰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메시지들의 일련의 그 엑셀레이터를 보면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나 주변에서는 원래부터도 조금 더 격앙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격앙된 목소리 톤이 한층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준석 신당보다 이낙연 신당이 더 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예, 뿐만 아니라 호남에서도 만약에 지금 이제 민주당 공천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낙연 신당으로 가면 어떻겠냐라는 제안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스타일로 볼 때 저 정도의 발언 수위를 계속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작심하지 않았으면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 건 맞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이제 만들겠다고 점지 군부를 떼고 있을 때도 계속 이준석 저거 계속 하려고 냄새만 풍기고 결국 신당은 안 만들고 국민의힘에 잔류하려는 거 아니야? 그거 본인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본인 파일을 늘리려고 지금 저렇게 블러핑하는 거 아니지? 이런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건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저희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본인의 세력이라 할 만한 것도 딱히 없고 지분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뭔가 총선에서 역할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민주당 안에서의 뭔가 본인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당 창당과 관련한 냄새를 연기를 피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들 따라 나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비명계가 다 따라 나갈 것이냐? 오히려 친명계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수 있어. 오히려 비명계 데리고 나가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보죠. 어쨌든 비명계의 수장이 아니에요. 이낙연 전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있고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만한 비명계가 충분치 않다. 확실하게 확보가 된 것도 아니다. 이 숫자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같은 비명계도 다 끌어안지 못하는 분이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파급력이 있을까? 아마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요 점에 대해서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제 함께할 세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겠죠. 그리고 결국은 번호를 몇 번을 받을 수 있느냐가 확보하는 의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신당 성공과도 연관되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 요소이니까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황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김부겸 총리를 만났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과거였으면 아주 숨겼을 이야기일 텐데 이제는 뭐 이제 공개가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황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지난 대선의 연장전인 지점에서 볼 것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어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대선 누구 때문에 이겼냐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그 이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와 그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도 지난 대선 누구 때문에 졌냐라고 하는 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의 연장선으로서 지금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두 가지만 짚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지층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다수는 지난 대선 경선 등의 과정을 치르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으로 유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간다고 하면은 기꺼이 그냥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원래부터 민주당에 전통적으로 남아 있었고 민주당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멘탈리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원래 비주류였던 비명계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대표가 실각하면 다시 우리의 기회가 올 거야. 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간다고 했을 때 쉽게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실제로 어떤지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보다 개혁적으로 보이지 않아. 개혁 보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보수라는 파일을 포지셔닝을 하고 지금 이 신당 통력을 만들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기존 저거구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개혁적입니까? 더 진보적으로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실제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없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호남 정서를 물어보면서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지세가 견고하다고 하던데요라고 했더니 대답이 이완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그것이 뭘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저는 깔려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가 얘기했던 대선 경선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두 사람의 관계. 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평가. 그죠? 이것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 또 한 가지는 공간을 여기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치고 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구신 기자는 이제 신당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나오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별건으로 할 것 같냐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결심하고 당사자의 개인 팩터들이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인데 사실 정치권에서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는 또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 채 혹은 다른 전망과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낙연 대표 쪽 주변의 이야기는 약간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이기도 하고 그 지금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좀 아주 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흔히 이야기하는 구국의 일념으로. 그러니까 그 이낙연 대표 쪽 이제 인사는 지금 상황을 거의 뭐 서울의 봄에까지도 이제 뭐 비유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인터뷰니까 어떤 그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진단이 대단히 심각하던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그래서 구국의 일념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더 이상은 두고 볼 정도가 아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뭐냐면 자기 세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걸 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 네, 점에서. 이제 물론 이제 아까 가구신 기자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비명계 일부가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2016년에 국민의당이 차려지는 그 상황을 비유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별과 갈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나 파괴력이 민주당 안에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저희 인터뷰에서 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이 어떤지를 두 분께 여쭤보려고 질문 드리는 건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선거제 개편을 해서 연합 비례정당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용인 기본소당 어떤 의원 이야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갈 공산이 크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마지막까지 카운팅을 할 거다. 어제 그 홍익표 원내대표도 1월 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제시했잖아요. 사실 이런 말은 굉장히 늦은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때 대차 대조표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거는 선거제 개편과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조건들이 갖춰지게 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뭐 민주당이 뭐 더불어시민당도 해봤고 이후에 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도 해본 당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구상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상이 잘 먹힐지 그게 유권자들에게 설득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에서 또 판단을 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두드림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